자, 이제 62번 부동산 투자 회사법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은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데요. 작년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음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다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만 고려합니다. 이번에 회사의 설립은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죠. 인가 설립이 아니라 설립할 때는 발기 설립이에요.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며 5억 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요한 것은 자기관리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3억 원 이상이죠. 5억 원 또는 3억 원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적당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은 6개월이에요. 그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날 때까지 6개월이 끝날 때까지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2년입니다. 2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는 것은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그 63번의 1번 지문에 나오고 있죠. 63번의 1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에 2번, 그 위에 2번 자산의 구성입니다.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고 이때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자, 100분의 80 나올 때는 세 가지가 나와야 되고요. 100분의 70 나올 때는 부동산만 나오면 되죠. 맞고요. 다음에 3번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4번에 합병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합병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같은 것끼리 합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배당은 당해 연도 이익 배당 한도에 100분의 95 이상이 아니라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되고요. 올해 말까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100분의 50까지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에 63번은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한다. 자, 아까 봤던 이 공모죠, 공모. 원칙 2년 이내에 30% 이상입니다. 자, 요 공모 규정의 예외로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사모가 가능하다 그랬고요. 또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의 경우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30% 이상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따로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다음에 2번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 인력 5인 이상 있어야 되죠. 5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의 부동산을 개발,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자, 요 놈이 틀렸어요. 개발,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자산관리회사예요. 자산관리회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개발, 관리, 처분 업무를 직접 해요. 근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명목형이죠. 명목형이니까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하는 게 뭐예요? 컨설팅, 자문이에요, 자문. 자문 및 평가까지입니다. 자문 및 평가 등.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문 및 평가가 이제 가장 주요한 업무예요. 자문회사는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기 자본의 2배 범위 내에서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원칙적인 개념, 범위고요.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범위가 늘어나죠. 2배, 10배죠. 2배, 10배. 원칙 2배, 주총 특별 결의 10배.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에 출자 가능한 현물에는 부동산,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5번 맞고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64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에 이용 자격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며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하나 주택의 합산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한 집이지만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합산 가액이 9억 원 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제도의 경우 고정금리가 적용되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경우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게 바뀌어 있죠. 주택연금은 대출 주체가 누구예요? 금융기관, 시중은행이에요. 근데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불리한 고정금리를 취급을 하는 거고요.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불리한 고정금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의 보증료는 최초 대출 실행 시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가 있고요.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료는 보험료와 같은 성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 주택을 처분한 가액이 그동안에 대출받은 원리금 합산 가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재산이나 이 자식들한테 상속인들한테 청구하는 게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예외적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당해세를 내지 않거나 또는 체불임금이 발생했거나 이럴 때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자식들한테 청구하지는 않거든요. 자, 청구는 안 하는데 모자라면은 이제 남으면은 또 상속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 예측을 잘못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가입을 하면은 가입할 당시의 가액을 매년 얼마씩 가치가 상승하는지를 이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때 값을 추정을 해요, 추정. 이때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면 예정 사망 기간을 정해요, 예정 사망 기간. 그래서 예정 사망 기간이 앞으로 10년 후다. 그럼 10년 후에 얼마가 될지를 먼저 찾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5억이다. 그럼 5억의 대부 비율을 적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경매 넘기는 거기 때문에 10년 후에 5억으로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 비율 적용하면 3억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3억에서 지금부터 매달 대출 받는 거 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하는 거 이렇게 정하는 건데 지금 요 금액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하는 건데 이 추정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모든 지역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이 매년 몇 프로씩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도시 지역과 시골 제가 살던 옛날 동네는 이제 거의 폐허가 다 됐어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몇 프로씩 계속 올라간다고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집 못 팔아요, 이거 어쩌면. 그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누가 다 부담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려면 미리부터 보증료를 받아놔야 되는 거죠. 보험료를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튼 3번 옳고요. 다음에 4번은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 및 확정기간 혼합 방식 등이 있다. 종신자가 붙어 있는 것은 사망할 때까지고요. 혼합이란 단어가 있는 것은 수시 인출금이 있는 거예요. 그 수시 인출금의 용도는 기존에 저당 대출 받은 것 상환 목적이거나 새 들어 사는 사람 세를 내보낸다거나 이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안 돼요. 그럼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주택을 수리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의
용도로 따로 남겨놓는 돈이 있으면 그는 혼합방식. 맞나요? 다음에 5번에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것 때문에 이제 모자라게 되는 거죠. 아무튼 2번이 정답이고요. 참고로 지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택연금 3종 세트라는 게 있어요. 그 3종 세트는 이제 참고로 들어보세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일반적인 요거 말고요. 일반적인 주택연금 말고 이 하우스푸어 대책이 있어요.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들 들어보셨죠? 지금 버는 돈을 원리금 상환하는데 너무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힘들어요. 생활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좋은 조건으로 이제 저걸 상환을 해주는 거죠. 기존의 대출을. 그러니까 60세가 넘은 사람인 경우에는 지금 그 대출 원리금 상환하느라고 번 돈을 그냥 그거 다 밀어 넣어버리면 먹고 살기가 팍팍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혼합방식, 요거 혼합방식으로 해서 대출 이 수신출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걸로 기존의 대출을 갚게 하는 거죠. 갚게 하면은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버는 돈으로 먹고 살고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거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그러니까 집을 이제 대출을 갚으려면은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럼 집을 팔면 어디 가서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살면서 그렇게 갚으면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쓸 수 있고 또 조금이라도 남을 테니까 그거 이제 연금에 보태서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지는 거죠. 다음에 요거는 이제 60세 넘은 사람이에요. 60세가 안 된 사람한테 사전 예약을 해요. 주택연금 사전 예약을. 그러면서 좋은 조건의 대출 금리로 해주는 거예요. 사전 예약도 있어요. 사전 예약. 60세 안 된 사람한테 좋은 조건으로. 단 그 좋은 조건의 대출 금리는 60세가 됐을 때 일시불로 혜택을 줘요. 지금 주면은 지금부터 혜택 받다가 나중에 안 들면 가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가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혜택은 일시불로 나중에 줬는데 아무튼 그런 사전 예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1억 5천 이하인 주택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우대형이라고 해서요. 12.7%를 연금을 더 줘요. 예를 들어 3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12%니까 3만 6천 원을 더 주는 거죠. 근데 1억 5천 하면은요, 집어넣으면은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집어넣어 보니까 한 80세, 78세, 80세, 이렇게 되면 1억 5천 정도 되면 한 60만 원 나와요. 60만 원 나오는데 12%면은 7만 2천 원 더 준 거잖아요. 상당한 거지. 7만 2천 원 더 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좀 이용하는 것도 괜찮죠. 지금 가면 갈수록 집을 못 팔 텐데, 그렇잖아요. 집 한 채 있는 사람, 모든 주택 다 돼요. 집 한 채 있는 사람. 더군다나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자기가 사는 곳이 주택 가격이 점점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근데 도시지역은 안 그렇겠죠. 도시지역 말고 중소도시가 제일 위험해요. 중소도시. 지금 뭐 의성군 무슨 군은 지금 앞으로 없어지는 군이라 그러거든요. 군 자체가 없어요. 군이. 그쪽 지역은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이런 데는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 데는 뭐 지금도 집가격이 별로 얼마 안 나갈 수 있죠. 제가 살았던 곳은 시지역인데 시지역도 새로운 지역이 자꾸 개발되니까 기존에 살던 동네는 거의 뭐 폐허 수준이에요. 그럼 그 동네는 점점 슬럼화 되는 거죠. 그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괜찮죠. 늘어나면 이제 다시 또 이쪽 재개발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자꾸 줄어드니까 그 옛날에 살던 곳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여기 누가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없잖아요.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그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도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시골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 그 연금을 그렇게 받도록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자, 이제 65번입니다. 자, 65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PF는 부동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부동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뭐예요? 부동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뭐예요? 우리 개발하면은 그 개발한 부동산을 어떻게 해요? 분양할 거 아니에요. 분양 수익금. 부동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바로 분양 수익금. 이 분양 수익금을 담보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 소리라고요. 이 분양 수익금이 들어올 거니까 그거를 담보로 해서 이제 은행은 그거 믿고 이 말이에요. 은행은 이거 분양 수익금 들어오는 거 믿고 이렇게 건물 올리는 이제 자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건물 전체를 다 올리는 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건물이 올라가면 이제 분양이 될 거 아니에요.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PF 대출이 들어올 필요가 없고 분양 수익금으로 그냥 올리면 되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남는 돈은 대출금 상환하고, 그리고 남는 거는 수익을 가져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PF 자금은 초기에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얘를 펌핑머니라고 한다고요. 펌핑머니. 우리 펌프질 할 때 한 바가지 넣는 물을 영어로 펌핑워터라 그래요. 마중물을 영어로 펌핑워터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펌핑머니 그래. 펌핑머니. 그때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맞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PF의 자금 관리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에스크로우 계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을 담당한다. 이거 사업주가 직접 자금 관리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PF의 차입금리는 기업 대출 금리보다는 높죠. 위험도가 높고요. 다음에 PF는 위험 분담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관계에 따라 참여하므로 일반 개발 사업에 비해 사업 진행이 신속하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규모가 크고 이렇게 여러 참여자가 참여하므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PF의 금융구조는 비소구 금융의 원칙이나 제한적 소구 금융의 경우도 있고요. 정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66번이죠. 이거는 뭐 이제 중요도는 조금 낮죠. 66번은. 토지 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 자본의 비율에 따라 집약적 토지 이용과 조방적 토지 이용으로 나뉘죠. 다음에 이번에 집약 한계란 투입의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되는 선까지 투입이 추가되는 경우에 집약도이다. 이건 개념이 좀 어렵죠. 일단 3번을 먼저 보시고요. 어려운 거는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조방 한계란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산출. 겨우 생산비를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산출밖에 없다는 것은 이윤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조방 한계는 이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돼요. 이러려면은 총 수입과 총 비용이 똑같아야 되겠죠. 총 수입과 총 비용이 똑같은 경우가 조방 한계거든요. 그러면 집약 한계는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집약 한계 개념이 어려워요. 이런 개념 어려운데 이제 중요도도 높지도 않잖아요. 개념은 어려운데 중요도가 높지 않으면 이제 요령껏 그냥 요게 더 쉬우니까. 총수익과 총비용 같으면 이윤이 제로가 되니까. 집약 한계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윤이 극대화되고요. 이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다 그래요.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 이제 총수입과 총비용 같은 거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전체 수입에서 전체 비용이 똑같으니까 빼버리면 0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좀 개념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 왜 그런지 질문하면 제가 미분을 설명드려야 돼요. 미분 개념, 미분. 이 경제학이나 이런 곳에서 한계라는 말이 나오면은 미분 개념이에요. 그래서 극대화, 극소화할 때 그 개념이거든요. 아무튼 요 정도로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래서 2번에 집약한계 개념 옳은 말이고요. 3번도 맞고요. 다음에 동일한 산업 경영이라도 그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특별한 이익을 입지익렬한다. 맞죠? 입지익렬은 이제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이익, 위치이익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목이 좋다 하죠. 위치가 좋다. 그게 이제 입지익렬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과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면 입지익렬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생기나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목이 좋다라고 할 때 그 목이 좋은 게 모든 업종에 똑같이 목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67번은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은 거죠. 여러 부동산 법경기 중에서 법경기 관리 중에서 법적 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짝진 것을 했어요. 인력 관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죠. 그 다음에 토지 도난 방지 대책. 이거는 법적 관리죠. 그냥 도난 방지는 기술적 관리지만 토지 도난은 법적 관리고요. 지목 변경 등 이용 가치를 개선한다. 요거 법적 관리. 그 다음에 권리 관계의 확인 및 조정. 요거 법적 관리죠. 그 다음에 보전 관리는 이건 기술적 관리죠. 그래서 니은 디귿 이열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이제 68번에 이제 부동산 관리의 내용인데요. 이제 67번, 68번, 69번 뭐 이런 내용들인데 부동산 관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 제일 많이 출제됐고요. 부동산 관리 영역이 다음이고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 그 다음이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중요한 거를 골라서 뽑아서 그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십시오. 당연히 지금까지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예를 들어 뭐 6과목을 지금 열흘 만에 다 해야 된다. 그럼 그 많은 것들을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중요한 거를 선별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항상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내가 모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아는 부분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가 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데 내가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건 이제 자위혼 하는 거죠. 자위혼. 여기는 자부시 하죠. 자부시. 여기는 이제 법경기, 법적 관리냐, 경제적 관리냐, 기술적 관리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고. 지금 그 68번에 나오는 자산 관리가 이거죠.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요거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요것도 구별하는 거였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 장단점이, 누구의 장단점에 구별하는 거죠. 대체로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 68번에 1번의 자산 관리는 에셋이잖아요. 에셋. 영어로 늘 에셋을 말씀드렸죠. 이 에셋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자산도 염두에 두는 거죠. 다른 자산의 존재도 염두에 두면서 하는 부동산 관리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자산부채의 종합적인 관리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매입 매각까지 신경 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자가관리 방식은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양호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 처리하면 고비용의 지출, 임차인의 불편 등을 야기하므로 예방적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방적 유지죠. 유지 활동에는 예방적 유지 활동, 대응적 유지 활동, 일상적 유지 활동 이렇게 있죠. 이 예방적 유지 활동은 사전적이고 대응적 유지 활동은 사후적이고 일상적 유지 활동은 정기적 유지 활동이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적 유지 관리.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는
가능 매상고가 중요한 기준이 되죠. 이게 주거용의 경우에는 유대성, 사무용이나 공업용의 경우에는 적합성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5번에 재산관리로 나오고 있죠. 번역을 지금 재산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어디에 초점 맞춘 개념이에요? 부동산에 초점 맞춘 개념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관리입니다. 요 에셋 관리는 자산 관리인데 요거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하는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할 때는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근데 그 설명이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타 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부동산 관리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시설 관리죠. 5번 틀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자가 관리 방식은 전문적인 계획 관리가 곤란하므로 시설물의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등 비효율적 관리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맞나요? 자, 자가관리는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죠. 괜히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죠. 그리고 위탁관리 방식에서는 이제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에는 부실한 관리를 처리할 우려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와이프 배터리 가는 거 말씀드렸나요? 제가요, 그날 아침에 와이프한테서 전화 왔어요. 제가 그날 이제 서울에 수업하고 이제 아침에 내려오는데 자기 차 배터리 안 걸린다고, 시동 안 걸린다고 가라 노래 저보고. 그래서 제가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시동을 걸었더니만 걸려요. 시동이 걸려서 요거 한 30분 정도 이렇게 충전을 하면은 또 이제 충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불안불안한 거죠. 이게 만약에 충전이 또 안 돼서 내일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리면 그 봉변을 또 당해야 되거든 또. 그러니까 30분 충전을 해놓고 나서 이제 갈등 생기는 거죠. 아, 그냥 이참에 가라. 아니면은 배터리를 주문해서 집에서 내가 가라. 와서도 해주는데 배터리를 주문하면은 5만 몇천 원이더라고. 6만 원이 안 돼요. 그 이제 직접 이렇게 볼트 이렇게 풀어서 너트 풀어서 이렇게 갈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본넷을 열어보니까 이게 뭘 풀어야 될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 풀어야지, 이게. 근데, 그 괜히 잘못 건드렸다, 이게. 자가 관리했다가는. 이게 문제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배터리를 이제, 작은 차예요, 와이프 차가. 와이프는 큰 차 모는 걸 무서워해요. 작은 차, 이 작은 차밖에 못 몰아. 근데, 여기 이제 배터리를 주문을 하면은 이제 뭐 하루 이틀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며칠을 얘가 버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잘못하면은 봉변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카센터 갔죠. 카센터 갔는데 제가 예전에 갔던 카센터는 절대로 안 가죠. 지난번에 벨트 갈았는데 갈고 나서 한 달 만에 또 삑삑삑삑 소리가 나가지고 그 집은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좀 비싸더라도 정품 파는데, 이 오토큐, 블루핸즈, 이런 데를 이제, 간 거죠. 갔는데, 직원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때는 걸리고 또 어떤 때 안 걸리고 그래요, 직원이 해도. 근데 이제 얼마냐 물어봤더니 12만 원이래요. 아니, 무슨, 이 모닝 배터리가 12만 원이냐고. 그것도 한 8년 됐는데, 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했더니 보통 일반 카센터 같으면은 뭐 그러지 않았을 텐데 자기 거니까 여기 직원이거든요. 직원은 월급 받잖아요. 저한테 귓속말로 요 밑에 배터리 가게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더라고. 배터리 가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동 걸라니까 이 시동이 안 걸리네 이제는. 시동이 걸려야 내려갈 거 아니고 밑에. 네? 근데 그
그 직원이 그 다 이제 저기 있는데 그 하기가 어렵죠. 예, 아무튼 그래서 12만 원 주고 하고 왔어요. 그냥 12만 원 주고 하고 왔는데 할 때 이제 잘 봤지. 어떤 걸 푸는가 잘 봤어요. 얘가 많이 풀지도 않더라고. 그냥 플러스 극 연결하는 거 1개, 마이너스 극 연결하는 거 1개, 배터리 고정시키는 거 1개, 3개 풀려. 3개. 이제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거야. 예? 뭘 해줘요? 근데 그게 30분 이상을 제가 저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게 배터리가 아예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맛이 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네레이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완전히 새 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당분간만 괜찮으면 돼요. 당분간만 괜찮으면 돼. 그리고 그 배터리도 사실 간지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간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두 가지예요. 충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블랙박스 없거든요, 그 차는.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와이프가 이 차를 출퇴근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동하는 거리가 불과 뭐 10km 이내, 그 회사까지는 3km. 그리고 이 시내에서 뭐 장보기 해봐야 뭐 10km 이상 이동을 하지 않잖아요. 충분한 기간 동안 이걸 운행을 해야 충전이 되는데 충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운전만 하니까 계속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기 멀리 갈 때 이 차 타고 가자고. 원래 멀리 갈 때 그 차 타지 않을 생각으로 다른 차를 샀는데 멀리 갈 때 그 차를 타야 돼 이제. 그래야 충전을 하지 계속. 그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자가관리가 문제는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괜히 제가 하다가 잘못해버리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제일 걱정이 이제 바가지 씌우는 게 이제 제일 걱정이잖아요. 위탁관리 그거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거.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2번은 맞고요. 3번 부동산 유지 아니죠.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양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에 4번은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죠. 다음에 5번의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이거는 위탁관리 방식이 아니라 자가관리 방식이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70번은 이건 뭐 아직 한 번도 출제 안 됐다 그랬죠. 이거는 출제되면은 쉬운 거니까 이 정도는 간단히 알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 계산 문제가요,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처음 보기 때문에 못 푸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처음 보면은 당황을 해요. 그죠? 그래서 못 푸는 게 많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죠. 암산으로도 되죠. 이게 기본 임대료가 월 120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매월 매출이 8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8%예요. 초과분에 대한 8%니까 지금 어느 달에 1500이 매출이라면 700초가 됐죠. 그럼 700에 8%를 더해야 되죠. 8, 7이 56 해서 176 이렇게 되죠.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71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기억,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건설 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요거 틀렸는데요. 일단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예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예요. 그거를 개발한다라고 하진 않고요. 우리가 이론으로 개발이라고 할 때 뭘 얘기해요? 이론적으로 제가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 개발하면 뭐 생각나요? 건물 짓는 거 생각난다. 이거 이제 대부분이죠. 건물 짓는 거 개발 맞아요. 근데 그 건물 짓기 전에 먼저 뭐를 한 후에 지어요?
택지 조성을 한 후에 짓죠. 그러니까 택지 조성도 개발이고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개발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법령에서는 이 공작물 설치도 개발에 들어가요. 공작물 설치. 그러니까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죠. 조성 건축 말고 뭐도 개발이다? 공작물 설치도 개발이에요. 자, 근데 여기 건축에서 이거는 새로 짓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데 새로 지어진 거를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이런 것도 개발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수선하고 리모델링, 기존 건물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는 것도 뭐라고 한다? 개발이라고 그래요. 개발. 용도 변경 건축법에 나오죠. 건축법에서 그 순서 있잖아요. 밑에서 위로 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순서가 뭐죠?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자꾸 들어도 까먹어요. 분명히 작년에도 들었는데.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절대 답을 못 맞추죠. 저도 앞글자 따서 외워봤는데 이게 앞글자만 생각나고요. 내용이 생각이 안 나.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 자가 뭔지 다시 산이 뭔지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답을 맞출 수 있어요. 네? 아, 그렇죠. 아니 처음서부터 잘 안 들어가는 거죠. 뭐 써놔야 지울 거라도 있지. 자, 아무튼 자, 요것도 뭐에 포함시키는 거요? 개발로. 법령에서는 요것도 개발로 포함시켜요. 근데 시공은 시공절. 기억 틀렸고요. 다음에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죠. 그러니까 틀린 게 벌써 기억 니은인데 만약에 기억이 뭔지 모르면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면 니은은 알겠다. 이 니은은 틀린지 알겠다. 그러면은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니은을 알면 이런 문제 풀 때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틀린 거는.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제외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2번, 5번 남았는데 디귿, 리을이 다 똑같이 있으니까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미음만 보면 되는 거지. 이런 건 이렇게 푸시라고요. 미음은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법, 경기 타당성 분석을 포함하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맞죠? 그러면은 이제 정답은 5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몰라도 다른 것으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죠? 맞죠? 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호응해줘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음에 디귿은 뭐예요? 디귿.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음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권리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지금 요거는 어떻게 출제한 적도 있는가 하면은 토지 이용 규제를 사법적 그리고 소유권 관계를 공법적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질문한 적도 있어요. 이제 항상 이제 바꾸어 넣기 쉬운 그런 위치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72번은 부동산 시장 분석 및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시장성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수요와 공급 상황 분석하는 것은 시장 분석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시장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발 착수 전에 이루어지지만
후속 사업이나 계속적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후 검증 차원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사전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분석은 부동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돼 있잖아요. 의사결정은 어디서요? 의사결정은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 이제 경제성 분석에서. 물론 이제 5개로 나누면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둘로 나누면은 시장 분석에서는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이쪽에 제공하는 거고, 여기 이제 의사 결정하는 거죠. 수익성을 봐서. 이 내용이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키워드죠. 수익이 키워드입니다. 맞고요. 공실률은 임대 대상 부동산이 임대 기간 중 임대되지 않은 기간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하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73번은 다음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 내재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기역은 정부 정책이나 용도 지역지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 변화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무슨 위험일까요? 법적 위험이겠죠. 정부 정책이나 뭐 이런 게 바뀌는 거니까 용도 지역제. 그 다음에 니은은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안 돼요. 그러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나 임대료 이하로. 이런 뭐예요? 시장 위험이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더 커진다. 비용 위험이겠죠. 1번입니다.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은 거고요. 법 12죠. 법 12. 워포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나누었죠. 그 다음에 74번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에 대한 설명이나 틀린 것은 환지 방식은 땅을 교환하는 것이죠. 매수 방식은 협의 매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까지도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1번의 환지 방식에 비해 매수 방식은 공공의 재정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공의 재정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중에서는 환지 방식이죠. 땅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그 환지 방식에서는 그 충당하는 그 비용을 채비지, 그리고 공공용지, 보류지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다 충당을 하니까 돈이 많이 덜 드는 편입니다. 다음에 매수 방식은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손실 보상을 함으로써 개발지역 내의 개발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거 개발이익 배제해서 손실 보상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하는 거고요. 환지 방식은 간보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죠. 다음에 매수 방식에 의하면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환지 방식에 비해서는 그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죠. 매수 방식은 협의가 안 되면 그다음 강제 수용 절차로 들어가 버리죠, 그냥. 그러고는 이제 밀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환지 방식은 간보의 복잡성 문제가 있다. 그렇죠. 간보를 어느 수준으로 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지 방식은 권리가 축소되는 방식이며 간보되니까 그렇습니다. 매수 방식은 아예 권리가 소멸되는 방식이죠. 이거 정답이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75번은 민간 개발 방식이죠. 자, 이거는 74번보다는 좀 더 중요합니다. 71번, 72번이나 75번 요건 조금 더 중요한 거예요. 민간 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 그 1번에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자체 사업이 적합하다. 맞나요? 이 돈도 있고 땅도 있고 노하우도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하면 되죠. 이건 자력개발이고 나머지는 공동개발이라고 보시면 되죠. 공동개발이라는 게 뭐겠어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나머지 이제 뭐 자금이나 노하우를 개발업자가 되는데 그 공동사업 유형들 중에 딱 하나가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대는 게 있어요. 사업 위탁 방식. 공동사업 유형에서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부담하는 게 딱 하나 있다고요. 뭐라고요?
사업 위탁 방식. 그거는 뭐만 개발업자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노하우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시행에 대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지불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토지 소유자는 뭐만 되는 거예요? 땅만 되는 땅만. 나머지는 개발업자가 알아서 하는데 다만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권 자체를 형식적으로나마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온 상태에서 신탁회사가 자금과 노하우를 투입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신탁회사가 혼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개발업자가 돈과 노하우를 투입해서 그 결과물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이게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거고, 대물 변제형에서는 그런 그 공사비만큼을 물건으로 주는 거고,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경우는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으로 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차지 방식에서는 땅을 빌려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 땅을 빌려주는 거죠. 땅을 대기는 되는데, 그리고 그 빌린 데 대한 대가를 임대료를 계속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은 그 건물은 개발업자가 지은 거니까 그 유상으로 건물을 사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생각하라고 그랬죠. 뭐 그런 것들. 그 외에 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런 것들 이제 여러 회사가 이제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아무튼 1번 맞고요. 그다음에 2번에 개발신탁 또는 토지신탁에서는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틀렸잖아요. 신탁회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대는 거는 공동사업 유형에서는 뭐밖에 없다고요? 사업 위탁 방식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대체로 그런데 자금은 대체로는 개발업자가 하고, 사업위탁 방식에서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 맞죠? 연합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형질 변경 등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다. 76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